350페이지는 이론에 나올 확률보다는요, 실기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어디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네,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본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구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거기부터가 저희하고 이제 연관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 나이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그러면 몇 살이라고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무관 그러면 세 분이 있어요. 배우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요 분들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세가 인원수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20살보다 적거나 몇 살보다 많으셔야 돼요? 60세보다 많으셔야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20살 넘어서 결혼하잖아요. 뭐 20살 안 됐을 때 결혼하시는 분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20살 넘어서니까 배우자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넘으셔도. 그 다음에 장애 갖고 있으신 분들도 몇 살 넘어도 돼요? 20살 넘어도 지장이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20살이 넘으셔도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취업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국가에서 나이는 상관없다. 근데 돈 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다 요건이 맞아야 돼요. 나이 요건도 맞아야 되고 소득 요건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득이라고 써드리면은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여기는 여기로 올라가고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기본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인데,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총급여는 5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70% 하나 외우라 그랬었죠. 70%. 그래서 500만 원에 70%면은 3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맞죠? 57은 35. 그러면 500에서 350 빼면은 얼마 남죠? 150만 원 남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는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빼주겠다? 70% 빼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나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이나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고, 아까 이자 배당은 얼마가 기준 금액이라 그랬죠?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아까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기준 금액이라 그랬어요? 300만 원 이하. 요런 거에 해당이 될 때에만 뭐 해주겠다?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 기준이에요? 100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워서 어떻게 써먹는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건 실기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실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거기 보시면은 본인은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거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내 거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20살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요즘 맞벌이 많이 하죠. 참고로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그래서 맞벌이 하시게 되면은 내 거 따로 신고하고 배우자 거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요건에 동그라미 보이세요? 거기 박스에 그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냐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의 얘기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라고 되어 있죠.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부모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요분들을 뭐라 그래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저기 뭐지? 족보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게 부모님, 그 위에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직계 뭐라 그래요? 존속. 그래서 직계 존속은 몇 살 넘으셔야 돼요? 60세 넘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칸에 보시면 주거 형평상 뭐 허용하고 있죠? 별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따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강원도에 사세요. 근데 나는 인천에 살아요.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따로 살아도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왜 인정을 해주냐면은 결론은 이 공제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님 부양까지는 못해도 용돈 정도는 뭐 해라? 드려라.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참고로 연말정산 때문에 싸워요. 왜냐면 부모님 공제 네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냐. 왜냐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공제만 받아도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연말정산 시즌 되면 1월달이나 2월달쯤에 가끔씩 안 좋은 거 뉴스로도 나와요. 연말정산에다 싸웠다고. 그런 것들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게 일반적이신 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 혼자 해도 환급 받아요. 아니면 납부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요. 왜냐면 소득 자체가 아주 높지 않으니까. 근데 돈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만 몇 억씩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제 받냐 안 받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앞에서. 그래도 주거형평상 별건데 이거는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중에 나오는데 해외로 이민 가 계시는 건 안 돼요. 국내에 계시는 건 되는데 해외로 가시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소득은 없는데 건물주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건물에서 소득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하고 저기 양도소득세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주야 그러면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누구예요? 자녀. 그래서 직계 비속도는 이제 입양자. 그럴 경우에는 몇 세 이하여야 돼요? 20세 이하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이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지금 2021년이죠? 내가 만약에 1998년생이야. 그러면 그냥 연도만 빼는 거예요. 뭐만 빼는 거라고요? 연도. 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몇 월생이냐 이런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도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20 몇 살 나와요? 3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살 넘어서? 20살 넘어서. 그래서 연도만 빼는 겁니다. 저 몇 월생인데요?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몇 월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알바할 때 저기 뭐지 호프집에서 알바했거든요. 12월 31일 날 23시 59분쯤에 웬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계속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24시 땡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애때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1분 전부터 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이모님한테 가갖고 서비스 안주 좀 달라. 그래갖고 맥주 3병인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3병하고 안주 하나 시키길래 안주하고 서비스 안주 줬더니 1시간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그게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뭐가 하고 싶었냐면 떳떳하게 먹고 싶은 거.
설마 여기가 처음이겠어요? 딴 데 가서 먹었었겠지. 근데 불법으로. 그래서 참 나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신 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돈 버시면은 따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되는데 형제자매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형제자매는 꼭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따로 사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만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 자녀는 따로 살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교육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이 안 좋아서 따로 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인정이 되는데 형제자매만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이 산다는 건 저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에.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는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위타가동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위타가동은 18살 이하만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공제요건 적용순서 잠깐 보시면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제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때,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다음에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했을 때, 그 다음에 거주자의 직계존속인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자매 빼놓고는 따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형제자매는 꼭 뭐하고 있어야 된다? 같이 살고 있어야만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형제자매들끼리 같이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요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저기 소득요건에 보시면 아까 제가 소득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분도 돈 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은 외워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제 대상 여부에 판정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식이라고 있으세요? 판정식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판정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기준이요? 12월 31일.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아직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법에서는 대부분 법률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어요. 사실혼이 대부분 다 동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동거 인정 안 해요. 무슨 혼만 인정돼요? 법률혼만.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아직 이혼 안 한 거죠. 그러면 배우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2월 10날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2월 31일.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렇게 이혼 얘기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 뭐 됐을 때요? 치유됐을 때. 요즘에 저기 뭐냐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장애 치유되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올해 장애가 치유됐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당해 연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TV에 보면은 마음 아픈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뭐 돌아가셨는데 연금 때문에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사망 신고하면은 연금 안 나오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소득 요건. 그래서 거기까지 봤죠. 사망 또는 치유일.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건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모님 원래 한 명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형제자매가 만약에 3명 있어. 그러면 3명이 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 알고. 그 3명 중에서 부모님은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올릴 때에는 가족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누구한테 몰아주셔야 되냐면 무조건 소득 높은 사람한테 몰아줘야 돼요. 왜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최저 세율은 6%예요. 몇 프로라고요? 6%. 최고 세율은 45%예요, 현재. 그러면 7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만약에 나는 소득이 적어. 그러면은 낮은 세율 될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근데 나는 소득이 많아. 그러면 높은 세율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빼야만 세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맞벌이를 하는데 결혼해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구 소득이 높냐? 그래서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월등히 높아.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줄 수 있는 것들은. 그래야 세금을 100원이라도 뭐 하니까요? 덜 내니까. 뉴스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다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소득 높은 쪽에 공제 몰아주세요. 요런 얘기랑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실 거면 카드 쓰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 쓰세요. 직불카드 쓰세요.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몇 명만 되는 거라고요? 한 명만 되는 거예요. 2명 올렸다 그래서 2명이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추가 공제라고 있는데 요건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해요. 이 기본 공제 대상자 그러면은 아까 나이 있었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352페이지 보세요. 이거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실기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있어요. 몇 세 넘으시면요? 70세 넘으시면은 1인당 100만 원 해줘요. 제가 아까 돈 많이 버신 분들 싸운다 그랬잖아요. 왜 싸우냐면 아까 기본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인당 150만 원. 그럼 만약에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다 살아 계시면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2면 얼마죠? 300만 원. 근데 두 분이 다 70세가 넘으셨어. 그럼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50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최고 세율 몇 프로라 그랬어요? 45%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45%에 걸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45% 하면 225만 원을 세금을 뭐 해도 돼요? 덜 내도 돼요. 그러면 싸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돈 많은 사람의 목표는 뭐라고요? 더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싸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를 끼거든요. 그러면 세무사가 부모님 공제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설마 부모님 공제 이런 건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인당 얼마요?
200. 근데 시험 문제는 3번, 4번이 어려워요. 1번, 2번은 엄청 많이 나와서 쉽거든요. 시험 보실 때쯤 되면. 근데 3번, 4번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부녀자 공제라고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만 되시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거기 써 있긴 합니다. 얼마 이하라고요?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요겁니다. 뭐냐면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없는 용어인데 어느 기자가 만들었어요. 맞벌이 공제라고. 원래 맞벌이 공제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그냥 부녀자 공제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주로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3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요건 기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그 부양가족이 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대주가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남자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고 뭐 자녀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한부모 공제라고 있어요. 요즘에 한부모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에서도 만든 건데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되고 누구도 되죠? 여자도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자녀 또는 누가 있을 때요? 입양자가 있을 때. 왜냐면 입양자도 자녀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을 빼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서 여기에도 해당되고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면서 한부모 공제에도 해당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둘 다 인정은 안 해줘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둘 다 해당되시는 여자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부모 공제는 남녀 다 되고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두 개 다 해주다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주는데 왜 한부모 공제만 해주냐면 부녀자는 50이고 한부모는 100이에요. 그래서 높은 거 하나만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솔직히 둘 다 해줘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둘 다 해줘도 되는데 남자들 눈치도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둘 다 인정해줘도 전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꼬맹이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좋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꼬맹이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이제 편부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애를 키운다 그러면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전에 없었는데 나 혼자 애 키운다 그러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참고로 그 전날 싸우긴 했어요. 와이프하고 잠깐.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애 보라 그랬고 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아침에 혼자 애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머리를 못 묶겠는 거예요. 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도 이제 이래서 엄마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안 하실 분도 계시고 할 분도 계시겠지만 할 거면 진짜 잘 선택하셔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확정하시면 안 돼요. 결혼해서 겪어봐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설마 데이트할 때 본인 성격이 있다고 성격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안 좋은 성격 보여주면은 계속 만날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결혼해서 손잡고 식장 나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가 진짜지 그 전까지는 그냥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본편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서로 양보해야 돼요. 내가 내 거 이렇게 계속하면은 힘들어요. 가끔씩.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선택하셔서 뭐 안 한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요즘 추세 중에 하나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안 할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라 마라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남들 하면 안 좋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거긴 하죠. 서로 기왕 만났으면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딴 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는 볼 거 없어요. 35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험료 공제 공적보험료라고 있습니다. 무슨 보험료요? 공적보험료. 이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건강보험 띄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띄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떼어요? 안 떼어요? 띄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누가 내요? 회사가 내요. 그래서 요런 4대 보험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요것도 다 연말정산할 때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어쨌든 내라 그래서 낸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할 때 낸 금액만큼 다 빼줘요. 또 내가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 다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라기보단 이건 못 봐요. 시험에도 거의 안 내요. 그리고 내더라도 되게 정직하게 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법은요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저희 시험은 나오면 되게 정직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서 그 칸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내다 보니까 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세법의 부동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전문가들도 못 쫓아갈 정도로 자주 바꾸잖아요, 실제. 그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험은 다행히도 잘 안 내니까 거기는 넘어가고요. 355페이지의 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왜 무조건 나오냐면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카드 대부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이세요? 예. 이거 내년 되면 또 연장될 거니까 이거 연돈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없앨 수가 없냐면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는 순간 안 그래도 소비 엉망이죠. 더 엉망돼요. 근데 그 소비가 엉망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연초에 국가에서 발표하거든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은 올해 소득세 얼마 걷고 법인세 얼마 걷고 부가가치세 얼마 거둘 거라는 목표치를 해요. 참고로 목표치는 넘겼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부가가치세만 부족해요. 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뭐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비를 안 한다기보다는 소비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값 올랐잖아요.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대출 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근데 그 이자가 과거에는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2, 3천을 낸다고요. 왜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2, 3천만 원이 원래는 소비로 가야 될 건데 소비로 안 가고 은행으로 가죠. 그러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욕 먹어도 막 이리저리 손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부동산이 안 잡히면 부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이 있고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건설 쪽은. 근데 건설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끌어안고 있지 소비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총급여액의 25%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신용카드는 무조건 쓰실 거면 총급여액의 몇 프로 이상 쓰셔야 돼요?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3천. 그러면 3천만 원에 25%면은 750만 원 이상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인데 700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 공제받는 게 아니고 빵원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3천인데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750을 뺀 250만 원만 공제받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신용카드 공제가 아주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쓰지 말라가 아니라 충동구매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 구매라고도 하고 예전에 그 시발 비용인가 뭐도 있었어요. 맞죠? 네, 열받아서 쓰는 거. 열받아서 쓰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안에만 갑갑하니까. 근데 쓸 때 쓰더라도 본인 연봉의 몇 프로는 넘어야 돼요? 25%는 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TV에 나오면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신용카드로는요, 25%까지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쓰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는 15% 해주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몇 프로 빼줘요? 4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건 몇 프로 빼줘요? 30%. 그 다음에 책 사거나 해도 30% 빼줘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가장 비율이 어때요? 적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현대카드였나? 현대카드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그 카드 회사가 광고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카드 쓰면 포인트 점수를 2배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현금영수증 쓰면은 2배 해주는 거잖아요. 15%에 30%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그 당시에 밀고 나갔었던 게 포인트 2배 주겠다. 왜냐면 포인트 2배 받으면 거기에서도 혜택이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세금은 좀 덜 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천만 원 번 사람이 2천만 원을 썼어요. 신용카드로. 3천 벌면 2천 정도는 카드로 쓰잖아요. 우리가 더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 7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 되는 거라고요? 신용카드는 15%. 그래서 1250만 원에 몇 프로라고요? 15%. 아이고. 1250에 15% 하면 187만 5천 원 나와요. 근데 이 금액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세율을 한번 더 곱해요. 이거는 신용카드고 제가 아까 6%부터 몇 프로까지 있다 그랬죠? 45%까지 있다 그랬죠? 그 세율을 한번 더 곱해요. 그러면 한 3천 정도 벌면은 여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6 다음에 15%거든요. 네, 꽤 많이 올라가요. 참고로. 그러면 187만 5천 원에 15% 하면은 28만 원 돈 빼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 써서요? 2천만 원 써서 얼마 빼는 거예요? 28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뉴스나 이런 데에서 여기까지 안 보여줘요. 여기에서 얼추 끝내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써서 공제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환해서 쓰는 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나 이런 거 한 두세 번만 안 쓰면 공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쓰실 거면은 카드로 쓰지 마시고 25%까지는 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근데 이건 있습니다. 어차피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의 한도가 300이에요. 곱한 다음에 금액이 맥스 300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2천만 원, 아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빼고 나서도 여기가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써. 그런 분들은 카드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 점수나 이런 게 적거나 없죠. 혜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쓰면 혜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엄청 많이 써.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로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적게 쓰는 것 같아.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내 연봉의 25%까지는 뭘로 써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직불카드나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면 여기가 15가 아니고 몇이 돼요? 30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2천만 원인데 나는 만약에 현금 영수증으로만 썼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25%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1200 얼마 나오죠? 50 나오죠. 1250.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15%에서 몇 프로로 바뀌는 거예요? 30%로. 그러면 1250 곱하기 몇 프로로 바뀐다고요? 30%. 그러면 370 얼마가 나와요? 5만 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한도가 있어요. 375만 원이 아니고 300이에요. 무조건. 월급이 7천만 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저기 잠깐 봐보세요. 357페이지. 357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한도라고 있죠. 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은 300만 원이나 총급여액의 20%인데 2천만 원만 벌어도 총급여액의 20%면 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미니예요, 맥스예요? 미니예요. 그러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300에 걸려요. 얼마에 걸린다고요? 300. 그리고 여기 300에다가 이제 한 15% 그러면은 한 45만 원 정도.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쓰면은 한 10만 원 이상 더 나한테 이득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TV에 나오면은 현금 영수증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많이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카드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더 나가요, 덜 나가요? 덜 나가요. 근데 솔직히 짜증나는 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배달앱 많이 쓰죠. 참고로 저희 동네는 더 줘요. 저는 직접 전화해갖고 직접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네는 원래 콜라 작은 거 나가는데 직접 가면 큰 거 주고 소스도 한두 개 더 줘요. 그러면 직접 가도 괜찮은데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식당은요. 직접 전화해서 포장해서 가져가나 배달로 해서 배달료 주고 갖고 가나 안에 내용물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가는 거에 큰 메리트가 적어지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러고. 그러면 수수료만큼 덜 나가면 그거에 대한 뭔가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내가 포장해서 찾아가서 갖고 오면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니까. 근데 이득 주는 데도 많잖아요. 어떤 데 보면 직접 포장해 가면은 2,000원 깎아주겠다, 3,000원 깎아주겠다. 이런 곳은 직접 포장해 갈 만한데 몇몇 군데는 그런 게 없어요. 메리트가. 그러면 안 가고 말죠. 맞죠? 맨날 투덜투덜만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들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더 싸게 해주면은 1%라도 더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알고 계세요. 몇 프로 이상은 쓰셔야 된다고요? 25%.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신용카드는 참고로 나이는 상관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소득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건 무조건 안 돼요. 나중에 이거는 실기하면서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카드는 나이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보면 돼요? 소득만.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쓴 건 무조건 안 돼요.
100원도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의. 그래서 형제자매가 쓴 거를 공제받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형제자매한테 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내 카드를 써도 카드 이름이 내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왜냐면 카드 잘못 줬다가 막 엉뚱한 데 가갖고 긁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냐. 그래서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이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실기하면서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갖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용카드로 뭐뭐뭐뭐 샀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누어서 되는 건 입력하고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고 요게 실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연습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25%보다 안 쓰면은 1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좀 부모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카드나 이런 걸 많이 안 써. 그러면 부모님께 현금으로 쓰실 때 현금 영수증 내 걸로 좀 보여달라고요. 끊어달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5%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좀 SOS를 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엔 이게 중요해요. 35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있으시죠? 그거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신용카드에 안 되는 게 부동산 관련된 거, 사업 관련된 거, 비정상적인 거.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 긁었는데 술집이래. 술집 가서 긁었는데 마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성형외과에서 우리나라에서 긁었는데 중국에서 긁은 것처럼 한 성형외과도 있었어요. 중국인 많이 유치하려고. 그런 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런 거는 100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자동차 구입 비용 안 되는데 거기에 잘 써 있어요. 중고 자동차 있죠.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10%는 인정을 해줍니다. 뭐는 인정을 해준다고요? 중고 자동차. 새 차는 안 돼요. 그래서 중고차를 카드로 긁으면 10% 해주는데 이거 누가 싫어해요?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중고차 팔아서 카드로 긁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국세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시는 분들은 세금을 뭐 해야 돼요? 100%다 내야 되죠. 그래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도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10%를 저기에서 봤어요. 중고차 하시는 분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위에다가는 쭉 내용 쓰고 밑에다가는 이제 악담을 쓰는 거죠. 이런 게 왜 생겼냐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사람들이 중고차 파시는 분들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죠.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아는 애도 그 운동했을 때 조기 축구 했을 때 아는 애 하나도 중고차 팔이 했었거든요. 형들이 욕 엄청 했어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그걸 하냐고.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소문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이상한 사람들도 실제 많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쪽 관련돼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카드로 쓰시면 몇 프로 빼주시겠다? 10% 빼주시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신용카드 쓰신 거 안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외국에서 쓰신 거는 유일하게 하나만 돼요. 뭐만 되냐면 교육비만 돼요. 외국에서 쓴 건.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 가서 교육 받으려면 내가 뭐가 많아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을 위한 게 아닐까. 국회의원들 대부분 자녀들 유학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 주변에도 유학 간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유학 갔다 오신 분 있긴 있는데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국회에 있는 분들은 많긴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세법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국 가서 아파갖고 의료비 받으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TV를 봤더니 원정 출산이 나오네? 그래서 안 해주나 보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료비도 안 돼요. 유일하게 뭐만 된다고요? 교육비만 됩니다. 다 안 돼요. 외국 가서 신용카드 쓴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유일하게 교육비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중공제 요거까지만 오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 쭉 보고 내일 이제 실기 조금씩 할 겁니다. 내일 볼 것 중에 중요한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래네. 신용카드 이중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중 그러면 몇 번 빼주는 거죠? 2번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거기 357페이지 밑에 박스에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뭐요?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써드리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이에요. 무조건. 해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써줘요. 그래서 신용카드라고 나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모두 된다고요. 직불카드도 되고 현금영수증도 된다. 그래서 병원 가시잖아요. 우리 몸 아프면 몸 아파서 병원 갈 때는 꼭 카드를 긁으세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돼요. 그 다음에 교복 사실 때에도 카드를 긁으세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교복 관련된 교육비 공제도 돼요.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 다닐 때에도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그러면 신용카드도 되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도 되는데 간단하게 왜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병원 있잖아요. 병원 관련돼서 세금을 정확하게 뭐 하겠다? 걷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병원들 다 현찰박치기였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정확하게 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요것도 은근 현금 거래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현금으로 하면 바지 하나 더 줄게, 와이셔츠 하나 더 줄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호객행위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여기도 똑같아요. 저희 꼬맹이도 학원 다니는데 학원에서 현찰로 달래 이런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엔 진짜 많았어요. 요즘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쪽들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비율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공제 되시니까 병원 갔을 때랑 교복 살 때랑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를 긁으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내시면 뭘로 하세요? 현금영수증으로 하세요. 그러면 혜택을 뭐 할게요? 많이 줄게요. 근데 참고로 우리한테 주는 혜택보다 여기에서 긁어오는 게 더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원 주고 50원 갖고 와. 그러면 국가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100원 주면 500원은 뜯어와야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건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